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NDS는 미국의 군사적 방향성과 대외 전략을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하면서 NDS도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었는데 앞으로는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 방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글로벌 패권국의 역할을 내려놓고 최상위 열강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방 전략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미국의 국방 전략의 대전환의 이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오늘 일부에서는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비행기표 없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세계 속으로 어떤 내용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집에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니고요. 저희는 집에서 세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라서 해외여행 떠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여행 가이드 소개해드립니다.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죠. 또 지구촌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일 좀 해외 여행하는 기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관광지 뭐 이렇게 돌아보는 것보다 네. 그 사회의 뭐 이면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깊숙하게 그렇죠. 들여다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이 네. 박사님께서 최근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거든요. 아, 약간 좀 민망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네. 저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 책을 쓰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예. 이제 책이 나온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네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한번 다시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쓰는 이제 칼럼들도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네, 예, 지리. 예. 최소한의 지리. 예. 사실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는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이제 땅의 이치 아닙니까? 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저는 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제 지형, 지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 그리고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각종 활동과 뭐 그리고 역사의 무게가 더해지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힘이 추가되면서 사실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계속 변하는 것이 지리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러한 지리 중요한 것인데 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지리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건 네. 뭘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나라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접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뭐 많은 한국어 콘텐츠도 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주로 영어로 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죠.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떤 소수의 나라의 특정 매체에 이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배경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나라 사람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한번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빚으로 아프리카를 막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네. 자기의 영향권 하에 점점 이제 얽어매고 있는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잘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코앞에 이익에만 막 몰두하다가 얘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되고 있어요. 네. 큰일 났어. 네. 막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결국은 자기들이 수백 년 겪어봤으니까 잘 아는 거죠.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 아프리카까지 온 거 아니야? 라는 네.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있다. 뭐냐?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않고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관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는다. 뭐 공장 그다음에 다리 네. 뭐 이런 것들 뚝딱뚝딱 2, 3년이면은 만들어 가지고 완공. 그렇죠. 예. 뭐 무선 통신망 1년이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예. 핸드폰 팔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네. 미국과 유럽의 눈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눈을 따라야 될까요? 그 중요한 거네요. 우리의 네. 눈으로 네. 세계를 바라보는 것, 예. 우리의 시각, 입장이 또 각 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하겠다. 시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박사님의 눈으로 보시는 요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위기의 시대. 더 줄여서 단어를 만약에 가지고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붕괴. 붕괴. 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국제 질서라는 것이 이제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있던 뭔가 질서, 규칙 이런 것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이 약화되거나 무너질 때 위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8달 좀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세계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8달 만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3년 몇 개월 버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법과 제도 그리고 각종 규칙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유권자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하다 하더라도 네. 단기간에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네,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책을 읽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1930년대의 독일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꾀하던 1960년대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나라 스스로를 붕괴로 몰아넣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역사책을 보면서 해봤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과거 1930년대의 독일, 1960년대의 중국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그러네요.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다. 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합의한 제도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지만 네. 모두가 다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나라뿐만 아니고 NGO를 비롯한 뭐 기업 다양한 주체들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모두 합의를 해야 돼라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이게 8개월 만에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좀 더 불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불안해지고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쟁도 너무 일상화돼 버린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12일 동안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네. 이게 전쟁 그럼 우리는 막 되게 거창하고 네.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막 미사일 날리고 네. 폭격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드론으로 있죠. 공격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는 전쟁 자체도 무섭지만 상대방을 공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긴다.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러면은 단호하게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응징하던 서방이라고 보통 부르는 미국과 유럽의 모습은 이제 안 보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는 국경선 함부로 바꾸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무력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존을 위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정말 우리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 이제 나훈아님의 이제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네. 이제 무서워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은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리고 각자는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책을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이고, 네. 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지식, 지혜 같은 걸 우리가 좀 쌓아두자. 맞습니다. 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걸 묶는 줄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 5가지 이슈를 네.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지? 그러니까 일단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집 있어야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있어야 될 것 에너지. 같고, 그 다음에 먹고 사니까 당연히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네, 중요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줄어든다고 또 난리인 인구도 우리가 한번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과 관련된 사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5개 이슈를 중심으로 나라를 선정하고 우리가 네. 좀 참조할 점이 뭐 있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좀 넓게 봅시다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예, 이렇게 좀 주제를 나눠가지고 한번 잘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추석 특집으로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네. 집에서 세계 속으로. 먼저 그러면 스웨덴. 네, 으로 그렇죠. 가볼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꿈과 이상. 맞아요. 예, 파랑새의 나라. 네네. 네. 스웨덴은 복지사회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왜 좋아하세요라고 그러면은 노후 걱정 없고요. 모두가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행복 지수도 1등이에요. 맞아요. 나도 그런 데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또 스웨덴은 높은 세율로 유명해요. 어. 근데 이건 또 다들 좋아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은 예. 보통 부자들한테 많은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예. 다들 행복하게 살아. 분배한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그런가요?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많은 세금을 거두긴 하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에게 걷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던 예. 적게 벌던 예. 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약간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적게 있습니다.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이 스웨덴입니다. 일단 18.5% 내고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이제 무상의료를 비롯한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고 계시거나 네. 집안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래 참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스웨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가 힘듭니다. 왜요? 아프다고 그냥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면 막 목이 붓고 막 예. 열이 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병원 가잖아요. 병원 바로 우리는 가죠. 예. 예약도 필요 없고 네, 네, 덜렁덜렁 네. 가는데 스웨덴에서는 일단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약을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파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요. 뭐 그걸 전화로 먼저 해요? 네,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 간호사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조언을 해줍니다. 따뜻한 물 좀 드시고 푹 쉬시고 한 2박 3일 정도 있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아파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며칠 후에도 상황이 비슷하면 다시 전화해서 다시 전화해요. 제가 계속 안 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일반의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래서 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제 예. 일반의를 예약을 잡아줍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예약이 잡힙니다. 그 사이에 나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사이에 다 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이거는 제가 볼 거보다 좀 심각한데요. 네. 그럼 전문의가 이제 등장해야겠죠. 그렇죠. 이러면 한 3달 이상 대기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이거 MRI를 좀 찍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거 뭐 수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 다시 3달 이상. 거기서 기다려- 또 석 달. 예.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은 세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개인이 네.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너무 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속 터져서. 예. 그 전에 다 낫겠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 사이에 병이 악화될까봐 그것도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걱정.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래 복지국가라는데 왜 네. 이러냐라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이제 보건의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기 시작하면 네. 이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무상의료와는 좀 달라요. 아. 병원에 오기 힘들게 하지만 네. 일단은 너가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해줄게. 가벼운 질병에 우리가 대응하지 가벼운 않겠다. 질병은 절대. 그렇죠. 예. 아예 병원 문턱도 못 넘습니다. 네, 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웨덴은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노동과 관련돼서 이슈 하면 등장하는 단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원조이기도 한데 네. 이것도 좀 우리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볼까요?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정규직은 비싼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해. 같은 임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네.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웨덴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산업, 즉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라고 그러면 회사와 관계없이 모두 다 같은 임금을 받아야 돼요.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아. 우리는 다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야. 아. 그러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네, 사람들은 네. 다 같은 임금을 받아야 돼.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렇죠. 돈을 잘 버는. 하청업체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돈 잘 버는 회사가 있고 예. 근근히 꾸려나가는 회사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 상관없이 다 임금은 똑같아야 돼. 오. 예. 아, 개념이 우리와는 네. 다른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돼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죠. 네. 스웨덴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나라마다 네. 당연하다.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가 같다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어. 네. B라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는데 이 기업은 인건비를 막 낮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건비를 후려쳐가지고 네. 겨우겨우 기업을 꾸려나가고 있어. 네. 근데 이런 기업은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맞죠? 경쟁력이 애초에 없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런 기업들은 문을 닫고 원래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러려고 이제 평소에 이제 세금 내는 거죠. 세금 내놓고 그래서 실업수당 같은 거 네, 받고. 넉넉한 실업수당 받고 그다음에 아주 잘 갖춰진 전직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으면 된다라는 게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아, 생각이 이렇게 애초에 아예 달랐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가능하려면 어떤 제도적으로 또 마련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상당히 네.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파의 핵심 세력은 전통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네. 많죠.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0만이던 시절에 한 100만 명 넘는 이 농민들이 우르르 다 다른 나라, 그것도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200만은 주로 왼쪽에 이제 성향을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 날 정책들이 네, 네. 그냥 네. 우리들끼리니까 오케이 해보자. 다 의견이 맞았군요. 그래서 쉽게 됐던 거죠. 그럼 미국으로는 어느 지역에 갔을까요? 미국 북부에 있는 이제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중서부 지역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기후와 토질이 비슷한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NFL, 그러니까 미식 축구 팀도 바이킹스라고 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 가면은 이제 금발에 파란 눈, 큰 키를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는 제가 여러 번 좀 다뤄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스웨덴 복지국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 되게 부러워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지를 왜 부러워할까 생각해보면 나 일 안 하고도 돈 많이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제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충실하게 했으면 비교적 풍족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최소한이라고 해도 우리보다는 기준이 높다라는 점은 맞지만 네, 네. 어쨌건 중요한 점은 스웨덴의 복지라는 것은 사람들 일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사회가 운영되는 이걸 이제 복지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점이 뭐냐. 네. 이 복지사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많은 돈을 걷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투명해야 돼요. 아, 그렇죠. 누가 몰래 내 주머니에 세금 안 내고 예, 예. 아니면 내가 뭔가 숨기고 더 많이 네.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신뢰가 기본 바탕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사회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너 네. 얼마 벌어라고 하는 네, 연봉, 네, 네. 소득, 그다음에 네. 세금 얼마 냈어, 네. 납세. 이거의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공공정보예요. 공개정보예요. 이거 공개하면 그게 좀 민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복지사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걷어서 나눠 써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예전에는 책자,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런 네. 정보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봉 협상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동료가 얼마 버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예. 비슷하게. 그렇죠.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네네네. 그럼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어느 동네 사는 누구, 작년 얼마, 세금 얼마. 그런데 이 걷어보다 보니까 세금이 내가 생각했던 적게 냈어.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은 바로 신고를 합니다. 와,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회라는 것은 투명하고 네. 부패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서로가 신뢰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스웨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인식 바탕하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복지사회다. 네네. 자관 뭐 스웨덴은 이제 좋은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심심한 천국에 살래? 재미있는 지옥에 살래? 심심한 천국은 이제 예. 그 스웨덴 같은 나라고 네네. 뭐 재미있는 지옥은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심심한 천국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폭력과 살인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복지국가인데요? 예, 과거에 이제 최근까지 받아들였던 난민들이 제대로 동화가 되지 않으면서 범죄 증가, 또 이를 통한 사회적 균열, 갈등 이런 것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많은 유럽 사람들, 뭐 남유럽, 뭐 네. 동유럽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네. 잘 한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종교와 인종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구나 네.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있는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거와는 달리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빈부격차가 최근 들어서 또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투명한 경제라고 지금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많이 냅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산소득, 즉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지 원래 좀 돈이 많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상류층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자산소득은 세금이 별로 안 내니까 재산이 계속 늘어요. 그런데 나는 오로지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소득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안 늘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 격차,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거죠. 자산소득에 좀 고율. 과세를 하면 될 것 같죠. 예.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제 시스템을 보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천국이 아니고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당연히 많이 버시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로 떠나갈 것 같아. 실제로 과거에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대기업은 스웨덴의 고용, 납세 여기에서 이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이게 안 좋다라고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네. 이야기가 많은데 스웨덴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상속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사회에 많은 세금, 그럼 네. 부자한테 세금 걷어. 네. 그런데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스웨덴 사람들의 눈으로 네. 스웨덴을 바라보면 세상이 또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시작해서 네. 왜 한쪽 소득에만 세금을 물려?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좀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떻든 간에 세상을 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밸런스를 잡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좀 뭔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위기의 시대를 거쳐가는 능력을 좀 키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생각과는 달리라고 네. 계속 설명을 해 주셔서 네. 막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이게 그 국가도 나름의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네. 사정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은 천국은 없다.
그러네요. 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대한민국도 살만해라는 이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그래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좀 행복하게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집에서 세계 속으로 오늘 스웨덴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은 오스트리아와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법무부인 율초온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카자흐스탄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기관차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총 4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5조 5,600억 원 정도 규모의 기관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통해서 비석유 분야에서 역대 최대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 와브텍은 카자흐스탄에 화물 기관차 30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와브텍은 2009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인근에 공장을 세운 뒤 지금까지 600대 이상의 기관차를 생산했고요. 현지화율은 약 한 45%에 달합니다. 2024년에는 기술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설해 현지 인력 교육과 기술 이전을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번 이 계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카자흐스탄의 철도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기관차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핵심 프로젝트인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로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네. 단순 구매를 넘어서 국가 전략과 맞물린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SNS를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그는 토카예프 대통령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미국 철도 산업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합의로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다양한 투자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던데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뉴욕 체류 중에 펩시코와 아마존 경영진과도 만나서 네. 약 5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원화로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네. 펩시코는 카자흐스탄 남부 알마티주에 3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스낵 공장을 건설하고 9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5개 주 15개 농장이 참여해서 네. 감자 재배부터 저장, 가공까지 전 과정을 현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 쿠이퍼 프로젝트를 카자흐스탄에 도입하기로 하고 카자흐텔레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약 2억 달러를 투입해 알마티 또 그리고 아콜, 악타우 지역에 지상 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전국에 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사업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 인프라 현대화, 사이버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협력은 석유, 가스 등 전통 자원 분야에 집중됐으나 이번 성과로 농업, 제조업 그리고 디지털 산업 등
비자원 부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네, 카자흐스탄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인데 사회 전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예, 먼저 경제 산업 영역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계 기업, 그러니까 IT나 금융,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거나 또 기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면천히 일자리 기회를 더 얻고 있고요. 네. 또 실리콘밸리와 연결되는 창업 지원 또 벤처 캐피탈 진출 등이 늘어나면서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 또는 수도 아스탄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적 영향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교류 확대, 장학 프로그램, 교환 학생 증가로 영어 학습 수요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스 대학 그리고 알마티에 있는 키맵 등 주요 대학에서 미국식 커리큘럼과 또 공동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학생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카자흐스탄이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현재는 미국과의 교류가 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네, 일단 카자흐스탄은 이미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도 러시아와 경제 문화적 관계가 매우 두텁습니다. 네. 어떤 역사적 연유도 있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의 이제 계몽사상가이자 어뮤 시인인 아바이 구난바예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우리 카자흐스탄이 세계를 향할 수 있는 창이다라면서 카자흐 민족의 어떤 옛 구습을 철폐하고 러시아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식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카자흐인들 사이에 매우 보편화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련 시절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의 대규모 밀재배 지역으로 개간이 되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요. 네. 또 미국과의 이제 우주 개발할 때, 우주 개발 경쟁이 한창일 때, 그 소련 우주 기지가 바로 바이코누르인데 그게 카자흐스탄 땅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한 이 연유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은 강한 러시아 영향권 아래 있었고요. 네. 실제로 러시아식 어떤 그런 문화들이 아주 지배적으로 존재해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소련 해체 이후에 좀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소련 시절을 경험한 세대들은 아무래도 러시아적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죠. 또 탈러시아화 하는 게 좀 불안감으로 다가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유대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번 세대들은 이제 미국과의 협력 이런 것들은 다 글로벌 협력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개방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차이가 조금 있군요. 세대 간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네. 이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제 이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데, 시내 카페에 가보면 메뉴판들이 예전에는 러시아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영어 메뉴판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이 젊은 직원들은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의 소비 패턴의 경우에도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나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면서 생활 방식이 점차 글로벌 표준에 맞춰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강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시 미관도, 그리 풍경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시내를 걷다 보면은 여기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많아졌고 마치 유럽의 한 도시에 와 있다라는 착각이 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가운데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향후 국방 정책을 예고하는 국가 방위 전략, 흔히 국방전략서라고 불리는 문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은 대외 정책과 국방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 견제를 내세워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방향을 본토 방어로 전환하고 있죠. 글로벌 이슈,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국방 전략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됐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NDS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가 네. 방위 전략 네.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 목적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최고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통 4년마다 작성되는데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국방부가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우선적인 국방 대상, 세계적인 위협을 설정하고 국방부가 미국과 동맹국, 전 세계적인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인 능력을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개발할지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NDS는 이 NDS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그러니까 NSS에서 실행 가능한 방위 지침으로 변화가 되고요. 군사계획, 전력구조와 현대화 등이 방향이 제시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 전략이나 대외 전략을 표명하는 주요한 전략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국방 관련된 네, 틀과 네. 방향을 설정하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1월이 됐고 거의 7, 8개월이 됐는데요. 네. 지난 9월 5일에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 언론이 곧 트럼프 행정부의 이 국가 방위 전략 NDS에 관해서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폴리티코는 NDS를 펴낸 국방부가 국가 전략의 최우선 사안을 본토 및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 방위에 설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는 기존의 NDS가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대한 대처를 설정해 왔었는데요. 크게 바꾼 거죠. 그러네요. 미국은 2000년대 후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네. 즉 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 리밸런싱, 아시아로 중심층 이동, 이런 식의 용어를 표현해 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그곳에서 중국이 영유권 주장이나 세력권을 막아오려고 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는 것으로 구체화됐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포함한 쿼드 사자 체제를 구축해서 네. 인도洋과 태평양에서 중국의 진출을 막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억제와 봉쇄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더 나아가서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기술을 또 제공하지 말아라 하는 대중국 글로벌망 재편도 주도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승계했고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훨씬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고 나서 갑자기 NDS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를 대중국 위협 대처에서 네. 본토 및 서반구 방위 쪽으로 선회했다고 해나 후퇴했다고 하나 이렇게 한 거죠. 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국방 전략이나 대외 전략의 초점이 본토와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의 초로 바뀐 것은 네.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전에 발표됐던 국가 방위 전략 NDS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가장 가깝게 2022년도에 발표된 예. NDS를 보죠. 네. 바이든 행정부 때입니다. 이때는 미국의 국익에 도전한 그 어떠한 위협보다도 가장 큰 위협을 중국을 설정을 하고 중국 경제에 거의 올인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체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주의에 맞춰 개조하려는 중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장기적인 위협은 아니지만은
당장의 급박한 위험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국가 방위 전략에서는 네.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기존의 국제 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기존의 질서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죠. 네. 그래서 이들 국가를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했고 이들 국가와의 국가 간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0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알카에다 등 같은 초국적 테러 세력에 대한 대처를 급박한 위험으로 설정했었는데 네. 이제 다시 국가 간의 경쟁과 위협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특히 트럼프 때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거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확장을 해서 네.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중국 봉쇄 대열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 등을 구체적으로 동원하겠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2018년 그렇죠. 2018년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 네. 일기 행정부 때 네. 이야기인데요. 네. 그럼 지금 대중국 위협 대응에서 미국 본토 및 아메리카 대륙 방위로 네.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미국의 국가 전략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즉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글로벌 차원을 아우르는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에 본토나 그 주변의 아메리카 대륙은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없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거나 혹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태평양이나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을 것이고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압도적인 국가가 나타난다면 미국의 패권이나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압도적 국가가 부상하는 것을 막고 저지하는 것을 살짝 가장 우선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고 냉전 이후 때는 중국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집권 그런데 트럼프 2기 집권 들어서는 이런 글로벌 차원의 패권 국가 지위와 역할에 대한 회의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 국가로 기능을 하려면은 네. 뭐 편익도 있지만은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즉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재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유지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공급해줘야 되고 미국이 무역 욕심을 감내해줘야 되고 네. 동맹 보호나 국제 질서를 위해서 군사력이나 방위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그 지지층들은 미국 왜 그런 의무와 부담을 져야 돼? 네.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세계화 동맹과 국제 질서 보호를 위한 방위 제공 등에 그거 우리가 왜 해야 돼? 그거 하면서 우리가 희생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속에서 중국과 동맹국들만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뭐 의무도 있지만 편익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 산업의 표준화 주도 등으로 미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제조비를 넘겨 값싼 물품 수입하게 하고 자기들은 고부가 첨단 산업이나 금융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는데 네. 그런 편익이 있는데도 미국 중하류층의 소득 저하 등 때문에 이제 불만 세력이 또 있는 거죠.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하류 백인층들이 뭐 우리 그런 거 뭐 하래 할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편익과 의무를 짊어지는 패권국보다는 네. 첫 번째 열강으로서 편익만 취하겠다. 즉 자유무역이나 동맹국 국제질서 보호를 위한 방위 제공 이런 거 안 하고 동맹국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하고 투자유치 등 판에서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편익을만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익만 중요하다. 그렇다. 뭐 이렇게 방향을 좀 예. 바꾼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요 첫 번째 열강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 입장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글로벌 패권국은 의무와 편익을 모두가 짊어져야 되는데 의무가 이제 싫다. 의무가 싫다. 글로벌 패권국에서 짊어진 의무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네. 그 편익만 취하겠다. 즉 과거 제국주의 시대 때 여러 열강들이 국익을 놓고 정글처럼 다퉜는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 그 제국주의 열강 시대 때처럼 가장 힘센 열강을 지향하겠다. 그래서 힘센 열강으로서 자신의 힘의 기초에 이익만 추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겠다.
제국주의처럼 네. 뭐 이런 네. 느낌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이런 움직임이 또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네. 취임 이후에 우리도 좀 많은 사람이 좀 황당했었는데 네. 갑자기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를 미국령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헌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네. 즉 미 본토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전체를 확고한 미국 세력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했던 본토 방위를 우선하겠다, 서방구 방위를 우선하겠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또 지금 한국에 가는 것을 보세요. 관세 및 투자 압력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 수출한 동맹국들에게 고일 관세를 부과하고 거의 100주수배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3,500억 달러, 일본에 5,500억 달러. 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우선 전략의 상징이던 대만 방위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정책 차관 엘비스 콜비는 미국의 국방 전략을 대중국 견제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른바 대중국 우선론자였고 그 대중국 우선론자 진영의 좌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3월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 방위가 미국의 국익을 사활적으로 거래해야 할 만한 사안이냐. 참 중요하긴 한데 네. 꼭 전쟁까지 중국과 전쟁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회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가 아니라 최상위 열강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다른 국가들이 있어야 최상위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른 열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국가들과는 어떤 관계 설정 그러니까 일단 원하는 미국은 건지. 냉전 이후에 이른바 다른 열강이라는 걸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었는데 그렇죠. 미국은 예. 이제 그런 걸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는 가혹하나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지금 협상 모드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 어느 나라보다도 타협 모드입니다. 그렇죠. 11월까지 밀어도 계속 얘기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못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놓고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와는 세력권을 획정하겠다. 서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맞서는 도전 세력이 분명하나 이전과는 달리 중국을 자신이 주도한 국제 질서에 순치하려기보다는 네. 그 세력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근본적 이익과 세력권을 미국은 지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걸 국제관계에서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보통 세력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동안 미국은 냉전 이후에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전일적인 국제 질서로 규정하려고 했고 너희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오히려 그렇죠. 자유무역 안 하고 보호무역 하고 있고 미국한테 관세 그렇죠. 내라 그러고 예. 투자하라 그러고 그리고 방위 의무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미국이 그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이제 마약 단속한다 하면서 네네.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번에 이 국가 방위 전략 변화와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그렇게 있습니까? 볼 수 있죠. 당장 서방구 방위 우선시하겠다는데 예, 그 예. 구절이 벌써 걸리는 거죠. 미국은 지난 9월 초부터 반미적인 국가라고 하는 베네수엘라가 국가 차원에서 마약 거래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카리브해에 있는 공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공격받은 베네수엘라 선박들이 마약 거래를 한지는 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설사 마약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군함이 공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국제법상으로 위법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미국은 별로 이런 게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주변의 안보와 보안 차원에서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남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가 확고한 세력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네.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호수라고 있는 이 카리브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남미 국가 최단 국가가 저거 바로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입니다. 중요하군요. 네. 네. 근데 베네수엘라가 2000년대 이후 우고 차베스에 의해서 반미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고 최근에 콜롬비아에서는 미국의 비판적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국가들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그린란드, 뭐 캐나다, 파나마호를 미국용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도 단속해야죠. 네. 미국 본토 방위를 우선시한다면 아메리카 대륙, 특히 북미와 카리브해 연안을 외곽으로 설정해야 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사회 국가를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이 당장은 미국 주변에서 아주 공격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타협하고 단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 예측이 됩니다. 국방 전략이 이렇게 대전환의 네. 시기를 맞고 있군요.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온 워윅의 알피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